오늘 주제는 문명의 역사는 어떻게 폭력을 감소시켜 왔는가입니다. 말하자면 문명화와 폭력의 반비의 관계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밝혀보려는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중환 교수님께서 스티븐 핑크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중심으로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시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은 그 어느 문명보다 폭력적이고 잔인하다고 주장합니다. 양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전사자의 수에 있었으나 혹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스티븐 핑크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폭력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된 6가지의 역사적 추세와 우리 내면의 천사들을 북돋아 폭력을 감소시킨 5가지의 역사적 외부 요인들을 지적합니다. 동시에 우리 내면의 악마 5가지와 또 4가지 선한 천사를 거론합니다. 오늘 우리가 악마를 잠재우고 천사를 불러낼 비법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아주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국제캠퍼스에 있는 전주원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정리하고 나서 보니 이렇게 미래 문명원이라든지 이 취재에도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졸라가지고 좀 발표해달라고 예, 졸랐고요. 그냥 책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책이 방대하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아직 다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책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좀 하시는 계기로 그래서 뭐 어차피 제가 이렇게 핑커의 그 주장들을 전부 다 이렇게 꿰뚫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끝난 다음에 또 뭐 제가 이해하는 한 그런 핑커의 여러 가지 핵심 주장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을 어쨌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폭력을 일으키는 어떤 심리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런 상호 간의 어떤 협력과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천사와 같은 요인도 우리 내면에 있다는 그런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하는 그런 그림이라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질문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보면은 완두콩 같은 작은 돌돌돌 굴러다니는 것도 이렇게 양식 먹다 보면은 먹을 일이 있죠. 근데 저도 이 책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에티켓에 따르면은 완두콩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돌돌 굴러다니니까 그냥 포크로 이렇게 억지로 집으려고 하다가 퐁 튀어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포크뿐만 아니라 나이프를 써가지고 살살 모아가지고 그래서 콩을 얹어서 먹죠. 근데 이렇게 나이프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위생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나이프로 이렇게 예를 들어 콩을 몰아가지고 포크 위에 얹으면은 아주 신뢰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이를 위한 참 그야말로 동화들이 사실은 대단히 잔혹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걸러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은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백설공주를 괴롭혔던 마그헬몸으로 보냈던 이 여왕이 나중에 백설공주가 이제 왕자랑 결혼을 한 다음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가 왕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모했던 왕비를 위해서
쇠 구두를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강제로 신기죠. 그래서 강제로 춤을 추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의지와 반해서 춤을 추다가 죽는 그런 잔혹한 내용이 백설공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국내 전래동화도 뒤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콩쥐 팥쥐 다들 아시는데 콩쥐 팥쥐가 나중에 보면은 여차여차해서 콩쥐가 고을 원님이랑 결혼을 한 다음에 팥쥐가 콩쥐를 죽입니다. 그래서 콩쥐가 연꽃으로 다시 환생을 해서 그리고 또 이 연꽃에서 또 어찌저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죽은 콩쥐가 환생을 하고 팥쥐는 죽습니다. 죽는데 고을 원님에게 거열형, 그러니까 사지가 4개인가 5개의 수레에 붙잡혀서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당합니다. 거열형을 당한 다음에 이 팥쥐를 젓갈로 만듭니다. 젓갈로 만들어서 팥쥐의 엄마한테 이 젓갈을 보냅니다. 그래서 뭘로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너희 딸로 만들었다 하니까 팥쥐 엄마가 충격을 받고 같이 죽습니다. 이것이 콩쥐 팥쥐의 결말인데 참 어린아이들이 듣기에는 끔찍한 이런 결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잔혹한 내용이 어린이를 위한 전래동화에 많이 있는가 그런 이유인데 형태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내면에는 천사와 같은 속성도 있고 악마와 같은 속성이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인간 내면에서 천사들이 더 잘 발현되게끔 이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핑커에 따르면은 폭력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상에 출현하는데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존 레논의 이미진이라는 노래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쟁이 없는 어떤 그런 이상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상태가 지금이라고 스티븐 핑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지속적으로 똑같은 속도로 폭력이 감소된 것도 아니고 폭력이 그래서 완전히 제로가 된 것도 아니고 폭력이 계속 감소하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부터 폭력이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도 물론 배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척도에서 뚜렷하게 폭력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핑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규모로 보면 몇 년에서 몇십 년, 몇 백 년, 몇 천 년으로 폭력이 계속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쟁이라든지 집단 살해, 그리고 강간, 성폭력, 체벌 이런 모든 형태의 폭력에 있어서 우리는 그 폭력의 역사적인 강도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폭력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그러면 폭력이 왜 감소했는가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왜 감소했는가에 따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핑커는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어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설계된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도구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심리적인 도구들 중에서 폭력을 이끌어내는 악마 같은 요인도 있지만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그 천사적인 속성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한 수백, 수천 가지의 심리적인 도구들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심리적인 도구가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은 복수라든지 가학성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폭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인간 본성의 속성도 있지만은 어떤 인간 본성의 속성은 감정이익이라든지 도덕감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평화를 이끌어내는 천사와 같은 속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악한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천사적인 속성과 악마적인 속성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 중에 천사적인 속성이 역사적으로 점차 더 잘 발현되게끔, 즉 이런 폭력을 이끌어내는 심리적인 능력들을 두고 더 잘 발현되게끔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외부적인 환경 변화는 예를 들어 리바이어던 둘이 서로 싸우면 누구든지 주먹을 드는 놈은 내가 혼내주겠어, 이런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든지 먼저 상대방을 때리면 내가 벌할 거야 해서 서로 나는 때리고 싶지 않지만 제가 나를 때릴까봐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이런 요인을 감소시켜주는 리바이어전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여성화라든지 세계주의라든지 이성
등등이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이 이런 천사 같은 즉 평화를 이끌어내는 심리적인 분수들이 더 잘 발현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책에 대한 요약이고요. 첫 번째 주제인 폭력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것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폭력이 과연 역사적으로 계속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핑커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폭력이 모든 형태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이는 데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능지척전 찢어주기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던 시대에서 우리는 많이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역사적인 경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평화화 과정, 문명화 과정, 인도주의 혁명, 긴평화, 새로운 평화, 권리혁명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실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평화화 과정인데요. 우리 인류는 1만 년, 적어도 5,000년 전까지는 어떤 중앙정부가 없는, 한마디로 어떤 국가가 없는, 국가라든지 제도가 없는 그런 수렵채집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비국가 사회에서 수렵채집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국가 사회에는 어떠한 상태였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전에 알프스에서 이런 냉동미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상태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등산객이 잘못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서 조련장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까 놀랍게도 5,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웨치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어깨에 화살촉이, 즉 화살을 맞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되어서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수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살된 시체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냥 자연사를 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죽음을 당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유골 58개가 한꺼번에 발견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집단 살해를 당한 겁니다. 또 군인들이 집단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런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평범한 그 불화하기 그야말로 집단 살해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젊은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여성의 몸에 수십 개의 어떤 그 화살에 찔린 그리고 칼에 찔린 상처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뼈에 이렇게 구멍이나 폭력적으로 어떤 고절을 당한 이런 유족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류가 어떤 문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국가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사실은 인간은 대단히 고상한 영혼이라고 하죠. 인간은 대단히 착하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데 그야말로 아주 오랜 옛날 원시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대단히 착하고 깨끗한 습성을 지닌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떤 문명에 의해서 망가졌다. 어떤 자본주의라든지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힘에 의해서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상한 야만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보기 위해서 전체 사망자 중에서 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폭력적으로 살해당한, 전장에 의해서 죽은 사망자의 비율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의 고고학 매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매장지 그 유골들을 줘서 이 유골들 가운데 얼마나 폭력적으로 살해당했는지, 전장에서 죽었는지를 퍼센테이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0%에서 몇 퍼센트로 대단히 많지만은 평균적으로 이런 선사시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런 고고학 매장지에서 보면은 사망자 중에서 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비율은 한 15%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가장 폭력적인 세계로 이끌어지는 20세기의 어떤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 사망자들 가운데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아무리 해도 1% 정도이고요. 그 전쟁에 의한 기근이나 질병까지 다 포함해도 3% 정도에 불과하다고 스티븐 핑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자 중에 그 전장에서 살해당한 사람의 비율로 우리가 당시의 폭력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 인구 10만 명당 연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로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국가 사회에서는
대단히 그야말로 폭력이 많은데 우리가 본 것처럼 요 비국가 사회에서 점차 어떤 그 로마라든지 이런 정부가 들어서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직접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이런 미바이어든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피정보민들 사이에 전쟁에서 습격 살인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북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든지 뭐 팍스 몽골리카, 팍스 이슬라메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은 어떤 중앙 권력이 점차 들어서면서 이런 고대 로마나 고대 이슬람 같은 나라들이 점차 들어서면서 비국가 사회에 대단히 폭력적이었던 일상들이 상당히 누그러졌다는 기대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고 평화롭고 아주 그야말로 이상적인 변화였던 건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사람이 돼지를 키울 때 돼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물어 죽으면은 돼지를 키우는 주인만 손해를 보니까 이 돼지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끔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비국가 사회의 살인이라든지 폭력을 점차 줄여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국가 사회에서 점차 국가가 성립되면서 살인이나 전쟁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죽었지만은 대신 독재자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통제를 받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명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중앙 권력이라든지 상업적인 사고 구조를 갖춘 큰 왕국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로 문명화 과정인데요. 엘리아스는 그래서 이런 문명화 과정에서 즉 중세에서 어떻게 중세의 일상이 어땠는지, 중세의 일상이 그 엘리아스가 살던 시대보다 얼마나 더 폭력적이었는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당시 중세 가정의 일상을 묘사한 그림책을 갖고 연구를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세 가정의 중세의 일상을 묘사한 그림책인데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폭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농구를 칼로 찌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셔츠 자락을 잡고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소지품을 훔쳐가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공범으로 기사가 농구를 혼내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기사들이 이렇게 그 집에다 불을 지르는 장면, 그리고 역시 기사가 농구의 아내를 때리려고 했던 농구의 아내가 저항하는 이런 식으로 중세 가정의 어떤 일상은 대단히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이프로 콩을 왜 칼은 고기를 절단하는 용도로만 써야 되지 그 어떤 용도로도 쓰면 안 된다는 에티켓이 성립되었냐면요. 중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칼을 갖고 다니면서 식탁에 오른 고기를 자기가 썰어서 칼로 입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포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점차 이런 문명화 과정이 진전되면서 에티켓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포크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나이프는 고기를 자르는 용도로만 써야지 이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게 된 거죠. 문명화 과정에서 왜 이러한 폭력이 감소되었는가. 즉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이끌어낸 외부적인 요인으로 피커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어떤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예전에는 기사들이 농부들을 마음대로 낙찰을 했다면 이제 그 기사들을 제어를 하는 왕이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기사들을 통제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온화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땅은 새로 만들 수가 없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으면은 땅에 기초한 경제사회에서는 남의 땅을 뺏어서 내 땅으로 해서 거기서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방법밖에 없죠.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이기면은 너는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상업은 기본적으로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섬이죠. 그러니까 서로 잉여 생산물을 교환을 함으로써 둘 다 이득을 얻는 이런 분업을 통해서 둘 다 어떤 번영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포지티브성, 즉 상업이죠. 그러니까 상업에서는 서로 우리가 상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상대방이 죽어야 상대방이 죽은 다음에 그 상대방의 토지를 차지함으로써 내가 발전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상대방이 죽는 것보다는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상대방이 잘 살기를 바라야만 같이 이익 분담을 교환해서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중세에 거쳐서 폭력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7, 18세기 이상의 시대랑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는 세 번째 과정인 인도주의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어떤 살인이라든지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인도주의 혁명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17, 18세기 이성의 시대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예를 들어 돈 안 갚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공식적으로 처벌하고 그 국가가 공식적으로 불러다가 물고문하고 하던 이런 사회가 점점 철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녀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여성을 저 여자는 분명히 마녀에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붙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미신적인 사례라든지 사법적인 고문이라든지 별것도 아닌데 틈만 나면 결투해서 죽이는 뭐 이런 노예제라든지 이런 각종 사회적으로 이용된 폭력이 철폐되던 시기가 바로 이런 세 번째 인도주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주의 혁명을 일으킨 요인은 무엇이었냐면요, 핑커는 특히 읽고 쓰기 능력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에 문명화 과정에서 어떤 직접적인 살인이라든지 전쟁이 크게 줄었다면은 그러면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인권, 즉 노예제라든지 사법적인 고문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있었죠. 근데 이런 17, 18세기 들어서 인도주의 혁명에 의해 가지고 사법적인 고문이라든지 이런 노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폐가 된 것은 읽고 쓰기 능력이 신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이루어진 평화가 긴 평화와 새로운 평화입니다. 긴 평화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20세기는 대단히 폭력적이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20세기 전반부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집중되었던 전반에만 그랬다는 거고요. 후반부 40년 동안은 평화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50년에서 2차 대전 이후 50년 이상 동안 강대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고요. 특히 냉전 이후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조직적인 충돌이 감소하는 것을 새로운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20세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는 그런 통설이 있는데요. 물론 죽은 사람만 따지면은 20세기가 가장 폭력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은 이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핑커는 그냥 죽은 사람의 수만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 인구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사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총인구에 대비한 비율을, 총인구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퍼센테이지로 따져야만 어떤 세계가 가장 폭력적인 세계였나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내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20세기는 전반부뿐만 아니라 후반부 4, 50년도 포함해야 20세기가 된다는 거고요. 죽은 사람의 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총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죽었나를 따져보면은 가장 폭력적인,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전쟁은 2차 대전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그러니까 수만 따지면은 물론 2차 대전이 1등이라면은 총인구 대비 보정을 하면은, 즉 비례적으로 따지면은 안록사 대란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가장 폭력적인 전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안사이난이 가장 총인구 대비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전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2등이 몽골의 정복이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2차 대전은 간신히 탑10 안에 간신히 오르고 1차 대전은 탑10에도 못 오르는, 탑10에도 못 오르고 1차 대전은 없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 평화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핑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들이 다 0인데요. 1946년 이후 미국과 소련 간의 전쟁 횟수도 0이고요. 핵무기 사용된 거 0이고요. 강대국들이 서로 싸운 횟수는 1953년, 요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6.25 한국전쟁 때문이고, 이 한국전쟁도 미국과 중국이 싸웠기 때문인 걸로 치는데 중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사실은 제외가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은 1400년대에는 서유럽 국가 간에 매년 전쟁이 2개씩 발발을 했다는 겁니다. 매년 2개의 전쟁이 새로 발발하던 시기가 어느새
1946년 이후로는 매년 단 한 번도 서일 육각 간의 전쟁이 발발되지 않는 상태가 5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 간의 전쟁 횟수도 0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익됐죠.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했으니까. 어쨌든 선진국이 타국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할 수도 이 책이 발간되기 전까지는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놀랍냐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올해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안 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뿐만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요, 국가 간의 전쟁이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전쟁은 20세기 들어서 계속 감소를 했고요. 주로 많이 횟수로만 따지면 내전이 더 증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횟수로만 따지면 내전이 많이 발발을 했고 주로 내전에 의한 뉴스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이런 내전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도 이 사망자 수로 보면은 계속 몰라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내전의 형태고요. 그런 내전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단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20세기야말로 집단 사례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홀로코스트라든지 대학살이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집단 사례에 의한 영향도 적다고 피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긴 평화와 새로운 평화를 만든 요인을 상태의 삼각형이 실제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예를 들어 두 나라가 둘 다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면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그렇지 민주주의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보다 훨씬 더 적다. 이런 식의 어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이용을 하면서 칸트의 삼각형을 직접적인 외부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무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무역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원하게 되니까 역시 평화가 확실히 되고, 그리고 정부가 국제기구, 유엔은 사실 별로 큰 힘이 아니라 이런 유럽 철강 공동체, 그리고 나중에 석탄 공동체, 석탄 철강 공동체가 나중에 유럽 공동체가 되는데요. 이런 정부 간 국제기구가 일단 리바이어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을 줄어들게 한 요인으로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들어서 이런 소수 집단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이, 동성애자에 대한 작은 규모의 폭력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권리혁명이라고 핑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인에 대한 이런 KK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매를 아끼면은 자식이 버릇없어진다. 부모가 자식을 때려야만 자식들이 제대로 자라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식의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제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흑인에 대한 증오범죄 살인마 수가 미국 같은 경우에 1996년 이래로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미국에서 이런 인종차별 측에서도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은 분리된 학교에 다녀야 된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4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강간율도 대단히 감소를 했는데요. 특히 핑커에 따르면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영웅적인 노력 덕분에 그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그 강간이라든지 성폭력 범죄도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태와 오렌지라는 대단한 걸작으로 칭송되지만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강간을 받아들인 오히려 어떤 예술의 어떤 발효로 취급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시계태와 오렌지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이랑 같이 있는 어떤 여성을 남편은 죽이고 아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간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거를 사람들은
비난을 하기는커녕 진정한 예술을 담은 작품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송하던 사회 분위기가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거죠.